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보강을 진행할 텐데요. 부동산 관리론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관리는 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냐면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기 힘들 때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예전의 전통적인 관리 방식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자기 관리 또는 얘를 자가 관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하실 건 기밀 유지는 자기 거 자기가 관리할 때 기밀 유지가 잘 되겠죠. 기밀 유지의 또 다른 표현이 보안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가 관리는 보안 관리 효율성은 높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다 맡기는 걸 얘를 위탁 관리 또는 외주 관리라는 표현을 써요. 전문가에게 맡겼으니까 관리의 효율성이 높겠죠, 여러분. 그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의 효율성이 높은데 위탁 관리 부분에서 하나 낮은 게 있었죠. 보안 관리의 효율성은 떨어진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가는 과도기적 형태가 있어요. 섞여져 있는 것. 얘를 혼합관리라고 했던 것. 그 혼합관리는 보통 법률적, 경제적 관리는 소유자가 하고 정말 하기 힘들어진 기술적 관리만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혼합관리의 가장 큰 단점은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섞여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를 할 때 돈 수입 비용과 관련이 있으면 다 경제적 관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인력 관리는 사람 잘못 쓰면 돈이 무진장 새 나가죠. 그래서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시설 보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뭐다? 기술적 관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률적 관리를 구분하는 방법은 권리, 조정,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예외 없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법률적 관리예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1번부터 볼게요. 1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 보전관리. 위생, 설비, 보안, 보전이 얘가 대표적인 기술적 측면의 관리예요. 기술적 측면의 관리. 그 다음 2번.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건축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건물이 고층화되고 대형화되니까 스스로가 관리하기 힘들어져서 관리의 중요성이, 인재 필요성이 증대된 거죠. 전문적인 관리. 그 다음 3번. 권리 조정, 권리 떴죠? 권리 분석, 권리 뜬 거예요. 인력 관리, 계약 관리. 여기에 뭐 하나 주의하시라는 얘기를 했죠? 인력 관리는 사람 잘못 쓰면 돈이 무진장 샌다.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였죠. 그래서 3번이 지금 틀린 이유는 인력 관리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4번. 부동산 관리는 관리 주체에 따라 스스로가 하면 자가 관리, 섞여 있으면 혼합 관리. 전문가에게 다 맡기면 위탁 관리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위탁 관리를 외주 관리, 자가 관리를 자기 관리라는 표현도 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5번. 자가 관리는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져 불필요한 관리 비용의 지출을 유발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스스로 관리할 때 관리가 잘 안 돼서 원래는 100만 원이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걸 1000만 원 들여서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2번.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26회. 1번.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상에 재반 조치를 취하는 거래요.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시설 관리가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설 관리는 소극적인 관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극적 관리 아니에요. 그래서 시설 관리 시옷 소극적 관리를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른 소극적 관리다. 이걸 적극적 관리로 바꿔서 문제 낼 수 있다는 거죠. 시옷. 그 다음 3번. 자기관리 방식은 전문관리 방식에 비해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지껏 지가 관리하니까 의사결정이 신속하겠죠. 자기가 그냥 결정을 내리면 되니까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 없을 거잖아요. 그 다음 4번.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면 이는 임대차 유형 중에 비율 임대차에 해당한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비율 임대차로 임대료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 임대료가 있고 어떤 금액을 넘어서면 그 금액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을 곱해서 임대료를 더 받는 거예요. 추가 임대료를. 기억을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를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건 얘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가 아니라 기술적이죠. 이 부분. 그 다음 3번.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기술적 관리에 위생관리, 회계관리, 설비, 보안관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회계는 돈인가요, 여러분? 돈? 경제적이죠. 그래서 X입니다. 2번. 위탁관리 방식은 자기관리 방식에 비해 기밀 유지에 유리한 반면 틀렸죠?
남에게 위탁하면 기밀 유지가 떨어져요. 그 다음 3번 기술적 관리를 협의 관리 또는 유지 관리라고도 하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물 관리인 아저씨는 기본적으로 법경기 관리 중에 뭘 할까요? 기술적 관리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부동산 관리라고 얘기하면 기술적 관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술적 관리가 협의 부동산 관리겠죠. 협의 관리 또는 유지 관리라고 하며 부동산 유지 활동 중에서 대응적 유지 활동이 가장 중시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전적인 유지 관리 활동이 있고 대응이 있어요. 그럼 사전적인 건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그 문제가 발생될 부분을 찾아서 미리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만약에 건물에 벽이 갈라져서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만약에 조치를 취한다면 얘는 대응적 유지관리 활동이겠죠. 그럼 임차인을 잠깐 나가 있으라고 얘기하고 비용을 많이 들여서 걔를 고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적 유지관리 활동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하는 관리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이때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죠. 사전적인 유지관리 활동이 가장 중시되는 거예요. 대응적이 틀린 겁니다, 지금. 그 다음 4번. 경제적 관리는 부동산에 발생하는 순이익이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노력하는 행위를 말하며 계약 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해당한다 돼 있는데 계약 권리 조정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무슨 관리다? 법률적 관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린 거죠. 5번. 토지에 대한 경계 확인. 여러분 어디까지는 내 것, 여기까지는 네 것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 왠지 법률적 관리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나누기 위해서는 지적 측량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기술적 관리였어요. 토지의 기술적 관리에 토지 지목 변경 등은 토지의 법률적 관리에 해당한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은 5번이죠. 그 다음 4번. 부동산 관리에 관하여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것 제30회 시험 문제. 포트폴리오 관리 및 분석을 한대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투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 투자의 위험 관리를 한대요.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기 위해. 재투자, 재개발하면 수익 발생하겠죠. 임대 마케팅, 시장 분석하는 이유는 임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만 수익이 제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무슨 관리겠어요? 자산 관리가 되죠. 폭넓게. 그래서 3번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재산 관리라는 표현 안 써요. 자산 관리, 시설 관리 이 둘 중에 소극적 관리는 시옷 시설 관리고 자산 관리는 부동산에 이루어지는 가장 적극적인 관리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옷이고 자산 관리는 적극적 관리니까 지읒 꼭 기억을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시옷 지읒.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5번.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 관리 유형 24회. 똑같은 문제가 30회에 나온 거였죠. 포트폴리오 관리, 매입 매각 관리, 재투자 결정, 투자 리스크 관리, 자산 관리죠. 6번. 부동산 관리는 자산 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시설 관리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의 부동산 관리 업무 중 시설 관리에 속하지 않는 걸 찾아보랍니다. 그럼 시설과 단순한 시설 보수, 하자의 보수 등에 관련 없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1번. 설비 운전 및 보수. 맞죠?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관리는 매입하고 매각하는 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익을 누리기 위해 파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자산 관리겠죠. 2번이 지금 틀렸네요. 그 다음 에너지 관리와 건물 청소 관리, 방범 방제 등 보안 관리 다 시설 관리입니다. 7번. 부동산 관리에 관하여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제25회 시험 문제. 1번. 부동산의 법률 관리는 부동산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 부채 이렇게 나오는 순간 얘는 경제적인 관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통틀어서 뭐라고 했었죠? 자산 관리 속에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 X네요. 2번.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란 말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관리 행위로 유지는 내부적으로 관리 행위를 하는 거죠. 부동산의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유지시키는 거예요. 양호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그 다음 3번에 건물의 관리, 생애주기 비용 분석을 통해 그러니까 생애주기가 있어요. 건물의 생애주기가 뭐였죠? 전신 안노폐, 전 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폐물 단계. 1차적인 관리는 신일 선풍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축 단계에 이루어지더라. 그 내용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때 신축 단계에서는 물리적, 기능적으로는 최고조예요. 새롭게 지어졌으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최고조인 건 안정 단계였던 거죠. 그리고 안정 단계에 적절한 추가 투자를 하면 안정 단계를 좀 더 길게 연장시킬 수 있더라. 중요한 포인트였네요. 이때 노후 단계에 들어가면 추가 투자를 하게 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자를 웬만하면 안 해요. 그 내용. 그래서 생애주기 비용 분석을 통해 초기 투자비와
관리 유지비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보유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총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3번이 맞네요. 4번 시설관리는 시장 및 지역경제 분석, 경쟁 요인 및 수요 분석 등이 주요 업무다. 시장을 분석하는 건 여러분 경제적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경제적 관리겠네요. 폭넓게 자산 관리 속에 포함될 거예요. 그 다음 5번 건물의 설비, 기계 운영 및 보수, 유지 관리 업무는 얘는 시설 관리겠죠. 4번과 5번은 바뀌었네요. 그 다음 이제 8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 의사 결정을 한대요. 그럼 얘는 관리 영역 중에 시설 관리가 아니라 자산 관리겠죠. 이제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돈 수입 비용과 관련된 걸 경제적 관리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시설 관리와 자산 관리 측면에서 나눌 때는 자산 관리라고 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2번 부동산의 유지 관리는 시설 관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대응적 유지 활동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얘를 사전적 유지 관리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3번 자산 관리란 부동산의 가치를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건 1번이었고 3번 자산 관리란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시키는 것. 중요한 건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이름을 대림 아파트가 아니라 이 편한 세상으로 바꾸니까 좀 더 있어 보여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자산관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4번 부동산 간접 투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리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향이 농후해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산관리회사 우리 리츠 부분에서 배웠던 자산관리회사와 연결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면 위탁관리 리츠와 그리고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돈을 모아서 걔를 자산관리회사에 맡겼던 거죠, 여러분. 얘 돈 없으면 들고 튀죠. 그래서 70억 이상 자기 자본 그리고 자산 전문 운영 인력이 5인 이상이었던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5번 매장용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임차인 선정을 할 때는 비율 임대차 계약을 하니까 얼마만큼 매상이 발생할지가 정말 중요한 요소겠네요. 그래서 가능 매상고가 제일 중요한 거고 공업용 부동산의 임차인 선정을 할 때는 기존 사람들과의 적합성, 어울리는 정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1차 벤더, 2차 벤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부품을 만들거나 하는 산업들이 있어요. 그럼 주변에 그런 산업들이 많다면 주변에 위치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적합하게. 그 내용입니다. 그럼 주거용 부동산에서 임차인의 선정 기준은 뭐였죠? 주거용 부동산? 기존 사람들과 얼마만큼 어울려 살 수 있는지, 연대감, 친화력이었죠. 네. 그 다음 9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관리 방식 중 간접 관리 방식은 간접 관리가 얘가 위탁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에 가장 적합한 관리 방식이다. X죠, 여러분. 자기가 직접 관리해야지만 기밀 유지 잘 된다고 그랬어요. 1번이 틀렸네요. 2번 혼합 관리, 과도기적 관리 방식. 경제적 법률적 관리는 자가 관리로, 기술적 관리는 위탁 관리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관리를 위탁하는 부분 위탁 관리 방식에 해당한다. 맞네요. 그 다음 이때 각각 임대차 계약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거용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제가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드렸죠, 여러분.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외우시는 방법은 주총이었죠. 주주총회 아니면 조와 총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총. 그 다음 상비약품, 공순 외우는 방법이 있지만 너무 크게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순임대차 계약이다 그러면 X라고요. 얘는 비율임대차 계약이 상업용이고 주거용은 총임대차 계약, 공업용은 순임대차 계약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건 혹시 모르니까 1차, 2차, 3차 순임대차 계약이 있어요. 그때 각각 전부 다 뭔가를 빼고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하는데 그 포함된 내용들이 달라요. 그래서 1, 2, 3 보유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순임대차에 보험료를 더하면 2차 순임대차 계약이 되고 유지관리비까지 포함시키면 3차 순임대차 계약이 된다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1, 2, 3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죠? 숫자가 3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순임대차 계약은 3차 순임대차 계약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순임대차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 1차 순임대차 계약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두세요. 그럼 볼까요? 3번 주거용 부동산 총임대차 방식 맞죠? 그 다음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 방식, 공순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 4번 직접 관리 방식,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껏 지가 관리하는데 관리를 잘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타성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불필요한 관리 비용의 지출, 낭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답니다. 그 다음 5번. 위탁관리 방식은 가장 전문성이 높은 관리 방식으로 현대적인 대형 건물 관리에 적합한 관리 방식이에요. 만약에 문제에서 가장 바람직한 관리 유형은 위탁관리다 그러면 걔는 X예요. 왜냐하면 소규모의 단독주택의 경우에 위탁관리하면 돈만 들어요. 그때는 자가관리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각각의 부동산의 용도, 규모별로 좀 더 적합한 관리 유형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10번.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 방식을 골라보랍니다. 소유자의 의사 능력 및 지휘 통제력이 발휘된다. 업무의 기밀 유지에 유리하다. 지껏 지가 관리할 때죠. 업무의 행위에 안일화를 초래하기 쉽다. 전문성이 낮다. 얘는 뭐다? 자가관리, 직접관리네요. 5번이 답. 11번.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23회 시험 문제. 1번. 부동산 관리는 물리가 얘가 기술이었죠. 물리, 기능, 기술적, 그 다음 경제, 법률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 맞네요. 2번. 직접 관리는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틀렸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자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위탁 관리를 했어요. 근데 맡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그 관리자가 만약에 타성에 빠져서 일을 잘 안 해요. 그럼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이 지금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위탁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기밀 유지는 안 되죠. 맡겼으니까. 그래서 자기 관리보다, 직접 관리보다 기밀 유지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4번. 혼합관리, 직접과 간접을 병행해서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을 위탁하는 방식이 되더라. 그 다음 5번. 혼합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왜냐하면 법률, 소유권 쥐고 있고 경제, 돈 쥐고 있으면 강력한 지도력 가지는 거죠. 위탁관리의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 필요한 부분만, 기술적인 부분만 위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 12번. 부동산 관리 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다른 내용들 다 똑같은데 1번 볼게요.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가는 과도기적 방식. 관리 업무와 관련한 분쟁의 발생 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죠. 불분명한 단점이 있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 다른 내용들은 다 봤습니다. 3번. 자기관리 방식은 입주자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기 거 자기가 관리하니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겠죠. 관리 업무의 타성화 방지 못한다는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4번. 외주관리 방식은 대형 빌딩의 관리에 적합하며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설비 등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적절한 보수가 이루어지면 경제적 내용 연수 늘어나죠. 경제적 가치는. 그 다음 5번. 자기관리 방식, 전문적인 관리 인력의 이동이 심한 경우에 관리 효율성이 낮아진다. 얘는 위탁관리의 단점인 거죠. 13번.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자, 이제 4번. 자기관리는 기밀 유지에 적합하며 여기까지 맞죠? 강력한 지휘 통제력 발휘할 수 있어서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하죠. 여기까지도. 근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업무는 이루어질 수 없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4번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주거용 부동산의 임차인 선정에 있어서 기존 임차인들 간의 유대성, 연대감, 친화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14번. 30회 시험 문제예요.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이제 1번 한번 볼게요.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의 소유자인 위탁자, 신탁을 위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 그 신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가 있고 받을 숫자. 그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당받는 수익자가 있겠죠. 보통은 이 수익자가 누구랑 같을까요? 위탁자랑 같겠죠. 특수한 경우엔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 건물 수선 및 유지, 임대차 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다 수행한다면 얘는 지금 뭘 맡겼죠, 여러분? 관리 자체를 맡긴 거죠. 관리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처분 신탁은 처분해달라고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3번에 처분 신탁은 처분 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 업무 및 처분 완료 시까지의 관리 업무를 다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 이거 바꿔두면 맞히실 수 있겠어요? 관리가 들어갔으니까 관리 신탁인 거죠. 관리를 위임한 거죠. 얘는 처분을 위임한 거죠. 그래서 처분 신탁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관리 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의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돼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
우리 민법에서 공부할 때 신탁 등기라면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되나요? 이전 되죠. 지금 형식상의 소유권은 이전 없이라고 얘기해서 X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론에서 정말 자주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토지개발 신탁과 사업 수탁 방식이 있었죠. 그때 토지 소유주에게서 신탁회사, 수탁자 개발회사로 명의 이전이 되는 건 토지개발 신탁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걸 기억해 두시면 이 문제 풀겠죠. 그 다음 5번 분양 신탁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 업무를 다 부담시키는 것. 이 내용이 나오네요. 그 다음 15번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연기금 등 부동산 직접 투자의 활성화로 인해 부동산 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연기금은 부동산을 직접 사나요? 아니면 이때 부동산 투자 회사 등에 투자를 할까요? 부동산 투자 회사 등에 간접적인 투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연기금은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투자 회사가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부동산의 간접 투자에 활성화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1번 틀렸네요. 다른 내용들은 다 본 겁니다. 3번 볼까요? 자산관리, 시설관리, 기업관리 중에 가장 적극적인 관리는 뭐였죠? 시옷, 자산관리였죠. 그 다음 4번 사전에 하자를 제거하는 예방하는 예방적 유지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주거용 부동산은 총임대차 계약이었죠. 또는 주조. 16. 임대차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1번 볼까요? 비율 임대차는 기본 임대료에 매출 수익에 따른 추가 임대료 지불하는 방식, 주로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된다. X죠. 주비가 아니라 상비, 상업용 부동산, 매장용 부동산에 사용됐죠. 그 다음 2번. 주거용 부동산은 세금, 보험료, 관리, 유지비 등의 운영 경비를 합산하여 임대료를 받는 순임대차 방식이 일반적이다. 주총이죠. 주순이 아니라 뭐였어요, 여러분? 총임대차 방식이었습니다. 3번. 공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들과 잘 어울려 다니는지 연대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적합성이었죠. 적합성. 그 다음 4번. 임차인에게 운영 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한대요. 그럼 얘는 순임대차 계약이겠죠. 순임대차 계약은 공순, 공업용 부동산에 적용이 됩니다. 4번이 맞죠. 5번. 매장용 부동산의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 목적에 따른 활동과 대상 부동산의 적합성이 임차인 선정의 기준이 된다 돼 있는데 매장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구나. 상비, 비율 임대차구나. 그럼 일정 비율만큼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추가로 임대료를 받으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은 가능매상고겠구나.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17번. 부동산 관리를 외부의 전문가 집단에게 위탁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요인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이 부분에 1번. 부동산 펀드의 오피스 빌딩 투자 증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사람들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전문가가 관리를 해서 관리를 통해 자산 가치를 높여야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증가 마찬가지죠. 국내 연기금의 오피스 빌딩 투자 증가 마찬가지예요. 외국계 부동산 펀드의 복합 용도 시설 투자 증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례들을 전문가가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5번에 단독주택의 자가 소유 비중 확대래요. 그럼 단독주택은 위탁 관리하면 비용만 더 든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5번이 틀렸겠네요. 18번. 임차인 A는 지금 30일의 시험 문제죠. 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 면적 1000제곱미터의 매장을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했대요. 계약 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면 기본 임대료만. 그러니까 손실과 이익을 넘어서는 그 분기점이 있어요. 그 손익분기점까지는 기본 임대료는 무조건 내야 된대요. 기본 임대료는. 그래서 제곱미터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겠죠? 그럼 그 제곱미터가 얼마인지 제곱미터에 제곱미터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기본 임대료를. 그런데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기본 임대료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전년도의 연 임대료로 총 5,500만 원을 지급을 했대요. 해당 계약 내용에 따른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지금 총 임대료는 5,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총은 기본에다가 추가를 더한 거죠, 여러분. 그럼 총이 5,500만 원이고 이제 기본 임대료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럼 기본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5만 원이네요. 제곱미터에 곱해야죠. 1000에. 그럼 5천만 원이죠. 그럼 바로 추가 임대료가 500만 원만큼 지불됐구나 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추가 임대료의 계산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얘는 전체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빼는 거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빼요. 그게 초과 부분이잖아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의 초과 부분. 그 부분에 비율 임대차를 적용합니다. 비율이 얼마죠? 5%라고 돼 있죠. 그럼 5%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500만 원을 5%로 넘겨서 나누면 얘는 1억이 나오죠. 1억이 나옵니다. 1억. 이렇게. 그러면 지금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면 그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뺀 금액이 1억이니까 계산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매출액이 얼마인지 보면 제곱미터당 30만 원이었잖아요. 지금 1000이네요. 제곱미터는 제곱미터에 곱하죠? 그럼 얘는 3억입니다. 3억. 3억에 얼마를 빼야 1억이 남나요? 이게 2억이죠. 그래서 지금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2억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이 문제가 만약에 또 나온다면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총 임대료가 5,500이구나. 기본을 계산합니다. 기본 계산하는 방법, 기본 임대료의 면적 곱하죠. 그래서 그 금액을 빼버리면 남는 게 500이구나. 500을 비율을 곱해서 한 거니까 비율로 나눠주면 이제 그 초과한 매출액이 나오고 차익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매출액이 얼마였는지 계산해서 그럼 바로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당연히 건들 수도 없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9번 30회 시험 문제. 그러니까 30회 때 이 문제가 나오고 31회 때 좀 더 꼬아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얘는 500제곱미터 매장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 기본 임대료, 매출액 초과하면 추가 임대료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한대요. 1년 동안 A 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 임대료를 계산해 보랍니다. 그러면 얘는 총 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여러분? 당연히 기본 임대료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죠. 6만 원에 얼마를 곱해요? 500을 곱하겠죠? 제곱미터에. 그럼 얘는 지금 3천만 원인가요? 3천만 원이죠. 근데 3천만 원만 받는 게 아니라 예상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보다 더 큰 부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 임대차를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상 매출액을 구할게요. 20만 원에 곱하기 500을 곱하는 거죠. 제곱미터 부분에. 그럼 얘는 1억이죠. 됐나요? 그럼 1억과 500, 지금 5천만 원의 차익은 얼마죠? 1억에서 5천만 원을 빼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비율 임대차? 10%만큼 더 받아야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계산한 게 500인 거죠. 추가 임대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되시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것.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네요. 자, 그 다음 20번.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이 점포에 해당 월에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근데 2단계로 쪼개놨네요. 2단계로. 한번 볼게요. 기본 임대료는 월 250만 원이랍니다. 매출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2천만 원까지는 초과분의 6%만큼을 받는데요. 그리고 2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4%를 추가 임대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답니다. 여러분 세법에서 초과 누진세율 계산해 보셨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4천만 원 부분에 매출액이 얼마만큼 발생했냐면 전체가 4천이잖아요. 4천이죠. 그리고 매출액 1,000만 원 초과 시에 2천만 원까지는 얘는 얼마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냐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6%만큼의 추가 임대료를,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는 4%의 추가 임대료를 받는데요. 그러면 얘를 구간을 나눠보면 4천만 원은 1,000만 원 초과 금액에서 2천만 원까지 1,000만 원이 있는 거죠. 그럼 1,000만 원에 6% 곱하면 얘는 얼마예요? 60이죠. 6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 4천만 원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이 있죠, 지금. 구간 어떻게 자르는지 아셔야 돼요. 그럼 곱하면 80만 원이죠. 그럼 더하면 140만 원이고, 기본 임대료 얼마라고 그랬죠, 지금? 25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더해주면 39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꼭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이제 부동산 개발론의 내용을 볼 거예요. 그럼 부동산 개발론에서 기억하실 내용은 뭘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개발의 목적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의 종류를 크게 두 사람이 얘기한 게 있죠. 워포드라는 분이 얘기한 게 있고 카드만이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카드만의 개발 위험은 카드만 치면 친구들끼리 도박장에 가서 만약에 카드를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도박장에서는 물가가 상승하죠. 라면 한 그릇에 2만 원 이런 식으로 물가 상승. 첫 번째 위험. 두 번째, 돈을 잃는 사람은 자금이 부족해지죠. 자금 부족의 문제. 그 다음 세 번째, 돈 잃는 사람과 관계가 개선될까요? 인간관계 파탄 날까요? 파탄 나죠. 인간관계 파탄. 그게 카드만의 개발 위험. 그 다음 워포드의 개발 위험은 법으로 시비가 가려지지 않으면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전쟁 난다, 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기억을 꼭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론의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데 1번. 부동산 개발이란 인간에게 필요한 레저, 쇼핑 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의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이게 토지의 유용성 증대시키는 활동이 맞아요. 2번. 그런데 아예 부동산 개발업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죠. 그럼 얘는 개발업을 정의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여기서 부동산 개발을 뭐라고 정의해놨냐면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그러니까 토지 자체를 고치는 건 토지를 조성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다음 건축물을 건축하고 크게 고치고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대요. 근데 단순하게 시공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얘를 부동산 개발업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개발업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것. 그럼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 형질 변경하고 성토 작업 등 하고 그래서 토지를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개발업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크게 고치는 건 어디에 들어간다? 부동산 개발업에 들어가요. 근데 단순히 그냥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개발업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3번.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동산 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예,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업으로 삼고 있는 거죠. 저는 강의를 업으로 삼고 있죠. 그럼 강의를 해서 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럼 개발을 해서 자기가 그냥 보유한다면 그때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죠.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하는 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을 수행하는 업이겠죠. 그 다음 4번. 시장성 분석은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개발된 부동산의 매매, 임대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시장성이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는 건 분양될 가능성, 임대될 가능성이 높다 낮다를 따지는 거죠. 되시나요?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장 분석이라고 얘기하면 걔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죠. 그 내용. 그래서 지금 5번에 지역 경제 분석이란 지역 내 특정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 연구하는 거시적 분석이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수요, 공급이 뜨면 무조건 뭐였어요, 여러분? 경제론에서 시장이죠. 이게 시장 분석입니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이용객이 확정된 부지의 매입은 부동산 개발의 위험 중 법적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자, 여러분. 법률적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이 예상한 개발을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이 법적 위험이죠. 그럼 그 법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아예 이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면 되겠죠. 근데 이 이용객이 아예 확정된 토지는 싸겠다, 비싸겠다? 비싸다라는 단점이 따라온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지금 1번은 5, 2번. 아까 나왔던 그 법률이네요. 부동산 개발업에 관련된 법률에 의하면 개발업자는 부동산 개발업을 수행하는 자. 개발업을 수행하는 자는 맞겠죠. 그 다음, 지금 3번에 외관에 따라 부동산 개발을 구분하는 경우 경제 기술적 측면의 개발은 유형적 개발에 속하며 얘를 딱 보자마자 삐 틀렸다가 기억나셔야 돼요. 총론에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밖에서 쳐다본다고 소유권자 안 보이죠. 경제적 가치 안 보이죠. 그래서 법률과 경제는 무형적 측면이었죠. 기억나세요? 기술은 보이죠. 걔는 유형적 측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 경제적 측면에 무형적 측면. 지금 이 유형적 측면을 그냥 내버려 두고 싶으시면 경제를 빼야죠. 기술적 측면의 유형적 개발에 속하며 지금
법률적과 경제적 측면의 개발은 무형적 측면의 개발에 속한다라고 유무형을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건 시행사와 시공사가 있을 때 시행사가 최대 가격을 보증해 주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예를 들어 10억의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었다. 그럼 10억보다 더 많은 비용이 시공사가 시공할 때 들어가면 시행사는 책임을 안 져요. 그런데 이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공사 입장이라면 최대 가격을 보증해주는 계약을 맺을 때 최소 비용으로 맺어줄까요? 그럼 손실을 보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붙여서 계약을 맺을 거잖아요. 그럼 시행사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을 아주 키우는 건 면했지만 최소로 지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상실한 거죠. 그런 내용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의 체결을 통해 개발업자의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왜 줄일 수 있는지는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5번. 부동산 개발은 먼저 아이디어를 떠올리죠. 그리고 대략적인 수지를 맞춰봅니다. 얘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였어요.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는 대략적인 수지를 맞춰보니까 경제적 타당성을 대략적으로 따져보죠. 그리고 어디에 지을지 부지를 확보해보고 그 부지 위에 짓는 게 진정 타당성이 있는지 본격적인 타당성 분석을 하죠. 법경기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때도 뭐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었어요. 그리고 돈 빌리고 빌린 돈으로 짓고 건설, 그리고 판다, 마케팅인 거죠. 그때 금융 단계에서는 건설하기 위해서 돈 빌리는 건축대부가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그놈을 저당 잡히고 돈 빌리는 저당대부로 전환되죠. 얘 바꿔서 문제 낼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건축한 후 저당 잡힌다. 이게 꼭 그렇게 기억을 해봅니다. 3번. 부동산 개발이 다음과 같은 5단계만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인 진행 순서로 적절한 것. 26회 시험 문제. 그럼 첫 번째 아이디어 떠올려요. 제일 먼저. 디귿이 먼저 들어가겠죠. 1번, 2번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예비적인 타당성 분석하죠. 그러니까 니은이죠. 그리고 부지 확보하죠. 타당성 분석하죠. 건설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그 다음 4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괄호의 설명에 해당하는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를 골라보래요. 기억.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가를 따져본대요, 여러분. 분양, 임대 가능성을 따져보는 건 뭐였죠? 시장성 분석이었죠. 3, 4, 5번 중에 하나겠네요. 그 다음, 타당성 분석에 활용된 투입 요소의 변화가, 하나의 변화가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분석한대요. 그럼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감도 분석이겠네요. 답은 5번이죠. 그 다음 5번. 부동산 개발 사업 시 분석할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25회 시험 문제. 1번. 민감도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거랍니다. 얘는 시장에서 얼마만큼 흡수됐는지를 따지는 거죠. 흡수율 분석인 거죠. 민감도 분석이 아니에요. 민감도 분석이 맞는 내용으로 되려면 어떤 요인이 변화했을 때 얼마만큼 수익이 변동되는지 그 개발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따지는 게 민감도 분석인 거죠. 그 다음 2번.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 상황 분석하는 거 맞죠? 시장성 분석은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가, 분양 또는 임대될 가능성을 따지는 게 시장성 분석이었죠. 4번.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얘 빡세게 따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대략적인 수지 분석이에요. 5번. 인근지역 분석은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 요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다. 아무리 잘 지어도 그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자체가 시장성이 떨어져 있으면,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얘 분양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돼요. 그래서 인근지역 분석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인근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죠?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지역이었죠. 그래요. 6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분양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경쟁력을 분석하는 건 뭐다? 시장성 분석 맞죠? 그 다음 2번. 시장 분석이 개발사업의 수익성 평가를 위해 고안된 분석이라면 뭔가 이상하죠? 경제성 분석은 특정 개발사업의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 바뀌었나요? 시장 나왔으니까 시장성 분석이고 수익성은 경제성을 따지는 거죠. 수익이.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임대활동은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짓고 있다 그러면 쭉 짓고 있을 때 거기에 경축, 땡땡 병원 입점 확정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다 지은 상태에서 임대 활동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빠르게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 임차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임대 활동, 마케팅 활동을 이루어지는 거죠. 4번. 지역 경제 분석에서 대상 지역의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대상 부동산 자체가 개발될 지역 자체의 인구가 적다면 얘 같이 올라갈 가능성 없어요. 고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대기업이 하나 이전돼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그 지역이 낙후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소득 수준이 다 낮아요. 그럼 무슨 장사가 되겠어요? 임대도 안 되고 그렇겠죠. 그 얘기입니다. 5번. 개발 사업의 위험은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 시, 비. 법으로 시비가 가려지지 않으면 원한다. 워포드의 내용이지 카드만의 내용 아닙니다. 그 다음 7번. 부동산 분석은 단계별 분석 과정.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럼 첫 번째 넓은 곳부터 좁아져야 돼요. 이거 우리 어떻게 외웠었죠? GCC 타투. 지시한다. 그곳에 타투를 해달라고. 타투는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타투는 경제성 분석. GCC는 시가 많이 들어있죠? 시장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곳부터 좁아져야 돼요. 지역 경제를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성을 따지겠죠. 그래서 지역 경제 분석 먼저, 그 다음 시장 분석, 그 다음 시장성 분석, 타투네요. 2번이 답이죠. 8번. 부동산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1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모든 개발업자가 해당 개발 사업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개발업자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를까요? 채택 기각 여부는 투자자별로 달라지겠죠. 개발업자별로. 2번. 흡수율 분석에서는 개발 사업과 관련된 거시적, 경기 동향, 정책 환경, 지역 시장의 특성들을 분석한다. 얘는 지역 경제 분석인 거죠, 여러분. 흡수율 분석은 말 그대로 해당 지역 내 과거 1년간 개발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분양 또는 임대됐는지, 즉 시장에 흡수됐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율 분석을 하는 이유는 과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과거의 순수한 분석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주의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2번 틀렸죠 지금. 그 다음 3번. 시장 분석은 특정 개발 사업의 투자 결정에 필요한 법적, 물리적, 경제적 정보 및 자료의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장 분석부터 먼저 하죠. 그래서 시장 분석보다 경제성 분석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맥스예요. 기억하시는 방법은 시장 분석은 시작 분석 이렇게 기억하세요. 무슨 분석이다? 시작 분석. 그 다음 4번. 타당성 분석에서는 개발 사업의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는지 이 개발 사업이 타당한지를 따진다는 얘기죠, 지금. 그 다음 5번. 상권 분석에서는 대상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지리적 범위를 분석하는 거고요. 상권이 어디까지 되는지 그 내용. 그 다음 9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시장 분석은 신규 개발 사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 사업이 진행돼서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정말 임대도 안 되고 분양도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후 검증 차원에서도 시장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 다음 2번. 시장 분석은 주어진 획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결정하는 주어진 위치에 적합한 용도를 정하는 게 적지론이었죠, 여러분. 이게 광의의 입지론, 적지론적 역할을 시장 분석이 하네요. 그 다음 3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으로부터 출발해서 시장 분석을 수행한답니다. 틀렸죠? 시장 분석은 시작 분석이었어요. 3번이 틀렸네요. 4번. 경제성 분석은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수익성을 분석해서 최종적인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죠. 5번. 시장 분석은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 대한 수요 공급 등을 분석하는 것. 수요 공급 뜨면 무조건 뭐다? 시장이에요. 그 다음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투자론에서 봤던 내용이 나오면 세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 수년가, 수익성 지수 이런 내용이 나오면 다 경제성 분석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수요 공급 뜨면 뭐다? 시장 분석이죠. 10번. 부동산 개발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이 내용에 우리가 다 봤던 거였죠. 1번 볼까요? 개발업자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의 체결을 통해 시장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시장 위험은 시장에서 안 팔릴 위험인 거예요, 여러분. 분양 또는 임대가 안 돼 버리는 것. 얘는 비용 위험인 거죠.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을 완성시키기는 곤란하다고 그랬죠. 시공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높은 가격으로 최대 가격을 보증해주는 계약을 맺을 거니까 1번이 왜 틀렸는지 아셔야 돼요. 얘 비용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었죠. 그 다음 2번. 흡수율이 높고 그럼 시장에서 분양 임대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흡수 기간이 짧아요. 그럼 얘는 시장에서 잘 팔려나갔다는 얘기죠. 그럼 개발 사업의 위험은 작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2번이 맞겠네요. 그 다음 3번. 시장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 선행하며 얘가 시작 분석이니까 맞죠.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타당성 분석이 시장 분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X죠. 아까 G, C, C까지가 시장성 분석으로 들어가야 맞는 문장이죠. 이게 시장 분석. 타투는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기억하세요. 4번.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수익성 분석을 기초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얘를 먼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X네요. 시장 분석부터 먼저 하고 구체적 수익성 분석을 하겠죠. 그 다음 5번. 개발 위험 중 시장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 위험은 시장 모든 투자 산업의 투자에 영향을 끼치는 포트폴리오 이론에서의 그 시장 위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장 위험은 시장에서 분양 또는 임대가 안 될 위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 등을 통해서 얘는 줄일 수 있는 거네요. 시장 분석 등을 통해서.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11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23회 수정 문제래요. 자, 1번. 부동산 개발이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 토지 조성 맞았죠? 개발. 건축물 등을 건축하거나 크게 고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 용도 변경하는 것, 공작물 설치하는 것 맞아요? 단순한 시공행위는 부동산 개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내용. 그래서 기억 맞네요. 그 다음 니은.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여기까지 맞죠? 개발권만 이전시키는 제도였잖아요.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거지 정부가 사서 팔아주는 거 아니었습니다. 이용할 수 없게 된 개발권만 넘길 수 있는 거였죠. 그럼 개발 가능 지역에서는 개발권 사서 걔를 용적률로 전환해서 층수 올려서 그때 발생한 우발적인 이익으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토지 이용 규제가 이루어진 지역 내에 우발적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 이게 개발권 이전제, 양도제였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때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한다, 시행하지 않는다? 시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기억은 들어있어야 되고 지금 기억은 들어있어야 되죠. 기억은 오니까. 그래 놓고 지금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되죠. 니은은 X니까. 그럼 답은 2번이 답이겠네요. 기억과 니은만 알아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폐지된 초소 기억나세요? 초과이득세, 그 다음 택지 소유 상한제 얘는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 디귿. 흡수율 분석,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과거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흡수율 분석을 할 필요 없어요. 과거의 추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거죠. 디귿이 왜 틀렸는지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리을.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 용도지역 지역지구제와 같은 얘는 공법 시간에 공부하죠. 얘는 공법적 측면이죠. 소유권 관계는 민법 시간에 공부하죠. 얘는 사법적 측면인 거죠. 바꿔놓으면 잡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꼭 잡아내야 돼요. 그 다음 그래서 리을은 O, 미음.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은 개발 사업자에 따라,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까 봤던 문장이네요. 네, 5가 됩니다. 그 다음 12번.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제 골라보래요. 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건축물이 훼손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딱 봐도 노후 불량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2번.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공급이란 부동산 개발을 수행해서 그 행위로 조성하고 토지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건물 건축하고 대수선하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합니다.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분양하는 것도 공급업이지만 임대하는 것도 공급업이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 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상, 주거용, 상업용, 산업, 유통, 정보통신 쭉 나왔네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 이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옵니다. 이런 게 틀린 문장으로 안 나와요, 여러분. 4번. 부동산 개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이란 토지를 건설공사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것. 토지 조성 맞아요. 시공 담당하는 행위는 부동산 개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내용. 지금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업이란 업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자신을 위한 개발 아닌 겁니다. 개발업이에요. 업. 중개업이라고 하면 자신을 위한 중개라는 걸 중개업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13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 이렇게 나왔네요. 기업.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 따지는 것. 분양될 가능성, 임대될 가능성을 따지는 건 시장성 분석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그 다음 니은.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동일해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네요. 니은도 맞네요. 디귿.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목적이에요. 미래 예측이에요. 미래 예측이죠. 그래서 X입니다. 리을. 그러니까 지금 기억 니은이 맞으니까 기억 니은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디귿은 X니까 디귿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답은 3번이겠네요. 리을.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 이용과 같은 사법적 측면 틀렸죠. 토지 이용 용도 지역 지구제는 공법에 나와 있죠. 공법적 측면이고 소유권은 사법이죠. 바꿔놨죠. 그 다음 미음. 개발의 단계 중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 계산. 이거 정확하게 분석 X입니다. 수익성을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음은 O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푸는 방법 이해되시죠, 여러분? 꼭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4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의 위험이라고 한다. 이 시장 위험 맞죠? 그 다음 수계보철 기억나세요?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보전 재개발, 철거 재개발. 그때 소극적인 재개발들이 있었고 적극적인 재개발이 있었어요. 가장 적극적인 건 가장 많이 때려부시는 거예요. 걔가 바로 뭐였죠? 수계보철 중에 철거 재개발이었던 거죠. 보통 후진국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수복이라는 단어는 국토를 수복한다, 서울을 수복한다 그러면 원래 상태 대로 되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불량화의 요인이 발생했고 그것만 제거해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게 수복 재개발이에요. 보전 재개발은 아직 노후화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노후 불량화의 요인들을 찾아서 걔를 제거하는 거죠. 그게 보전 재개발. 그게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이었죠. 그래서 수복 재개발은 수복 쉬우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소극적 재개발에 속하겠죠. 그 다음 보전 재개발도 얘는 소극적 재개발이겠죠. 가장 소극적 재개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개량 재개발은 기능의 개선, 확장 이런 표현이 나오면 걔는 개량이에요. 개량. 그래서 2번 보시면 보전 재개발은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한대요. 그럼 노후화의 요인이 발생이 된 거죠. 얘를 제거해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죠. 얘는 무슨 재개발? 수복 재개발이죠. 보전이 아니라. 그 다음 3번. BOT 방식, BTL, BTO. 어떤 방식인지 기억할 때는 제가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B와 O와 T와 L만 정확히 기억해 주시면 이 내용 끝나죠. B는 빌드죠. 짓고. O는 오퍼레이트. 얘는 운영하고였죠, 여러분. 운영하고. T는 민간 개발업자가 개발해주고 얘를 만약에 도로, 학교 등을 정부에 귀속시켜주면 그냥 넘겨줘요. 티내면서 이전시켜요. 티내면서 이전시키죠. 얘 트랜스퍼죠. 그래서 티내면서 이전시킨다. 이전시키고. L은 리스였죠. 임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BOT는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 지었죠. B. 일정 기간 소유 운영 O죠. O. 사업이 종료될 때 이전시켰죠. T죠. BOT 맞네요. 4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가능성 따지는 거. 얘 뭐였죠? 시장성 분석이었죠.
시장 분석으로 나오면 X입니다. 그 다음 5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항상 공법에서 어떤 정비사업이 나오면 그 정비사업은 내용 자체가 그 정비사업의 이름에 있어요. 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겠죠. 그래서 도시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는 달동네 등이 있어요. 얘를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기존의 원주민들 다 쫓겨나고 살 곳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부가 나서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달동네는 단독주택 위주인가요? 아니면 공동주택 위주인가요? 단독주택들이겠죠.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냐면 극단 주거 기억나세요? 극단적이면 극히 열악하고 단독주택 중심이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화 주택이 몰려 있는데 단독주택이 중심인 거죠. 그래서 극단 주거 이렇게 기억했죠. 극단적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15번.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부동산 개발 사업은 그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 요소 존재하는 거 맞죠? 부동산 개발의 위험 법, 시, 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죠. 3번.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건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건데 단점은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죠. 4번. 개발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제대로 개발 못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지연됐대요. 그럼 얘는 시장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일까요? 법적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일까요? 법적이죠, 법적.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공사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 등은 시장 위험으로 볼 수 있다. 이 내용이 됩니다. 16번.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워퍼드, 법, 시비, 법으로 시비가 가려지지 않으면 원한다 얘기했죠. 1번 5. 2번. 개발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 소요되고 개발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 위험에 노출되는 거 맞죠? 그 다음 3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이 발생했대요. 시행사, 시공사가 얘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거 스스로 관리한다는 얘기는 로비 활동, 뇌물 수수 행위 등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당연히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행위겠죠. 위험이겠죠.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받고 5번도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17번.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비용이 증가되는 거고 긍정적인 건 수익이 커지는 거죠. 층수를 더 많이 올리게 되는 것, 용적률의 증가 등은 긍정적인 요소겠죠. 이주를 시켜주는데 그 이주민들의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요. 그럼 그때는 긍정적인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찾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건설자재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졌답니다. 부정적이죠. 비용의 증가니까. 그 다음 일반 분양가가 상승했대요. 얘는 긍정적이죠. 그럼 조합원의 부담분이 줄어드니까. 조합은 부담금이 인상됐대요. 그럼 조합 개발 입장에서는 부정적이죠. 용적률에 할증이 나타났대요. 층수 더 많이 올려서 일반 분양분 늘어나니까 얘는 좋은 거죠. 긍정적. 이주비 대출금리가 하락되면 그만큼 비용이 준 거예요. 얘는 긍정적이죠. 그리고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이 되니까 부정적이네요. 부정적인 거 찾는 거예요. 기부 체납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에 기부 체납을 해야 된대요. 그냥 무상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 증가된다 그러면 이땐 당연히 부정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몇 개가 부정적이에요? 4개가 부정적이겠네요. 이거 문제 풀 때 분명히 어떻게 푸시는 분들이 있냐면 이 문제 딱 보자마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인 거 찾는 거예요. 그럼 답이 3개가 돼버리겠죠. 주의를 꼭 해주셔야 돼요. 됐나요? 예. 그래서 지금 17번에서는 몇 개가? 4개가 답인 겁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가 똑같이 나온 거죠. 18번까지만 하고 10분 쉴게요. 다음 중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건 부정적이에요. 대출이자율 상승되면 이자 비용 커지니까 부정적이죠. 초기 분양률이 저조한 것도 당연히 부정적이죠. 인허가 시 용적률 증가되면 더 높이 올릴 수 있으니까 긍정적이네요. 매수 예정 사업 부지 가격이 상승했으면 얘는 그만큼 택지 구입 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얘도 부정적이죠. 긍정적인 건 딱 하나인 거죠. 하나. 1번이 답이 됩니다. 되셨나요? 네.
10분 쉬시고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10분 쉬고 돌아오세요.